자, 첫 번째 코너 뉴스를 가장 맛있게 전해드리는 뉴스랜 가이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밖에 비 안 오죠? 비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아침에 오다 먹고 네네. 선선하고 네. 너 여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선선한 네. 날씨. 서울은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오늘 저희 썸네일 보고도 많이 들어오셨죠?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로 좀 시작해볼까 하는데 일단 그 최근에 봉하마을 방문했을 때 그 지인을 대동한 것을 두고 지금 이게 뭐 비선 아니냐 야당에서는 특히 이런 지적하고 있는데 저게 비선이라는 게 몰래 어떤 인물이나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거나 그런 관계를 사전적으로 의미를 하더라고요. 또 오늘 3시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를 또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이 비선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뭐 아직 이 비선이라기에는 너무 공개가 돼 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국정농단의 비선 실세, 당시에 최순실 씨, 본명 최서원 씨 경우에는 상당히 정권 내내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일에 개입을 하고 심지어 대통령 연설문을 막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고리 3인방은 당시에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국정농단이 터질 때까지는 이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춰진 실세, 비선 실세가 맞는데 지금 뭐 저 이 사진에 등장한 여성분은 비선이라기에는 대통령이 그냥 직문즉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자 질문에 부산의 오랜 친구, 지인이다. 그래서 이제 권양숙 여사 방문 전에 좋아하시는 빵을 좀 부산에 이제 여러 빵집에서 골라주는 이제 이것을 좀 도움 주려고 만나서 같이 동행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좀 궁색한 게 대통령이 부인의 뭐 지방 친구 이야기까지도 기자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게 답답하고 대통령이 나중에 반문을 하죠.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것도 이례적인 일이에요.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그 대통령이 다른 모든 경제 이슈,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쾌도난마해서 확고한 의지를 이야기하는 분인데 부인 일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사실 이건 전례를 따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부인의 공식적인 뭐 수행, 의전은 그냥 당시에는 제2부속실이 다 알아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폐지해 놨는데 그럼 공식 행보가 없느냐? 타공식 행보예요. 사실상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취임식에 등장했죠.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박물관도 안내했죠. 지금 이 월말에 나토에 가는데 나토는 안보 관련 서방세계 회의인데 이 나토 정상회의에도 지금 동행할 예정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혼자 행보긴 하지만 봉하마을 갔죠. 여기서 조금 이건 난 사적인 거 아닌가 싶은 건 주말에 뭐 영화를 두 분이 본다든가 뭐 동네 빵집을 들린다든가 이런 거는 사적 이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엄격하게 전문가들은 공적 행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내외가 움직이면 시민들 차단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경호팀이 움직이고 하니까 사실 대통령과 그 부인과 관련된 모든 행보는 사적인 건 없다. 다공적이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게 지인이 대동한 게 맞느냐인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문제가 터져요. 뭐냐면 4명이 수행했어요. 언론이 3명이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다.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된 여성도 코바나 콘텐츠 전무로 알려졌죠. 자, 그런데 대통령실은 수행했던 4명 중에 3명은 대통령실 직원이다. 그럼 저 1명은 대통령실 직원이 아니고 지인, 친구가 맞는데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 3명이라고 했는데 저분 포함 대통령실 직원이 3명이라고 하면 하나는 오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코바나 콘텐츠 직원 출신 2명이 대통령실 소속으로 채용돼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사적 채용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여야 간에 벌어졌는데 어쨌든 빨리 이 여사의 대통령 배우자의 수행팀을 공식화해서 공식적으로 의정 관리를 하는 것만이 해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 뭐 공약처럼 제2부속실 폐지한다. 그리고 지금 없는데 이걸 부활시키면 공약을 폐지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제 생각엔 체면치레할 게 없이 사과를 하더라도 자 이게 조금 쉽게 생각했는데 이 대통령 배우자가 할 일이 생각보다 많군요. 그러면 과거 전례에서 축소해서 제2부속실이란 이름을 안 쓰더라도 이 여사를 관리하는 팀을 대통령실에 자그마하게 2-3명 두겠습니다. 하면 끝날 문제라고 봅니다. 박승부님께서 어제 그 커피 쿠폰 당첨되셨는데 연락처 긴 메일 주소를 못 받았다고 하네요.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속실 있으면 좋겠다. 아니다. 이런 말들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 뭐 사실 제2부속실을 존치를 시켜뒀다면
이런 어떤 논란이 있을까 하는 생각 없었겠죠. 들고 네. 또 공약을 했으니까 또 그 공약을 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 여당 당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 국민의힘 오늘 최고위원 한 분은 그냥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게 어떠냐 네. 하고 또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합니다. 그 얘기들 쭉 들어보고 잠깐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께서는 조용한 내조를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도 제2부속실 폐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이라는 자리의 역할과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영부인의 내조는 공적 영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혹은 주변 지인들에 의존하기보다는 대통령실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2부속실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제2부속실을 부활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부인의 그런 공적 활동을 충분히 저는 뒷받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그런 공약의 파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2부속실 이거 두는 게 맞나요? 아니면 네네. 그냥 안 두는 게 낫나요? 아니, 저는 저 두 얘기는요 네. 상호 충돌하지 않아요. 그래요? 제2부속실을 네. 부활하자. 네. 자, 대통령실 안에 이 부인 관리팀을 조그맣게 두는데 네. 그 명칭을 제2부속실이라고 굳이 정하고 이 조직 부서를 별도로 이렇게 크게 빼지 않는 걸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공적 관리는 하겠다. 예. 근데 제2부속실 부활 이러면은 공약 폐기처럼 느껴지니까 이건 국민들이 뭐 정권 초기부터 이러냐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 걸 원내대표는 우려하는 거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사적 활동을 하는 것과 공적 활동을 하는 게 구분이 안 되면서 더 큰 무리가 앞으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예 제2부속실을 공약 폐기 욕을 먹더라도 지금 빨리 설치하는 게 앞으로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길이다라는 의견인데 관리하자는 의견은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바나 콘텐츠 직원 2명이 대통령실에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본업은 다른 거고 지금 여사 수행은 일종의 부업으로 한 일이다. 근데 대통령실 직원이 가는 순간 저 행보는 공적입니까? 사적입니까? 공적이죠. 공적인 거죠. 아니, 그 직원분들을 출장 간 거잖아요. 모시고. 그럼 세금 쓰잖아요. 그럼 이미 공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엔 이미 여사관리팀은 있다고 본다.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겠습니까? 당시에 사장이던 대표던 김건희 여사하고 친하겠습니까? 그럼 그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일 거예요. 이 세금으로 이제 월급 받고 그럼 이미 저는 여사관리팀이 최소한 2명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부속실 이런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여사관리팀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대통령 배우자 관리팀 이렇게 부르든지 간략한 이름으로 이런 팀이 존재해서 공적 활동 관리합니다. 예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 개사관 논란 사진 이런 게 올라오니까 그 이준석 대표도 당 차원에서 후보 부인을 관리하는 팀을 만들겠다. 근데 그 관리의 문제가 후보 시절, 당선인 시절, 지금 대통령이 돼서 지금까지 문제예요. 근데 공적인 팀이 있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근데 해당 직원들은 또 존재를 해요. 따라다녀요. 그럼 있다고 그냥 하고 이 부속실이라는 이름만 쓰지 않고 팀 정도로 부르면 될 문제를 왜 이렇게 정치권은 고집을 부리면서 끌고 갔는지.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오늘 그 기자에 대한 답변을 보면 다른 국정 문제는 서슴없이 얘기하는 분이 뭐 예를 들면 이번 정부 인사가 편중이라고요? 아니요. 적재적소에 쓴 거 맞습니다. 필요하면 더 해야죠. 지난 정부는 민변 인사들을 도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하는 분이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이게 무슨 방법이 좋은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이렇게 좀 당혹하고 허둥지둥하고 이렇게 딱 결정 내리는 모습을 못 보여주느냐. 관리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럼 나토 정상회의 따라갈 때 이 공적 활동할 때 혼자 사기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수행원이 여사를 관리하고 경호원이 여사도 경호하고 할 텐데 외유도 하고 아직까지는 국내 활동밖에 없었지만 이런 문제를 좀 빨리 매듭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당연히 처음이죠. 처음 하시는 거고 방법 좀 우리나라는 알려달라고 한 번밖에 못합니다.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지혜를 모으면 결정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채팅창에 이런 얘기도 올라오네요. 아내 역할만 하겠다는 말은 공수표인가 하시고 내조 아니고 외조만 계속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여튼 공식 행보,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어떤 행사를 참여하든 아니면 어떤 공식적인 일정을 하든 말 그대로 공식이 붙는다는 것은 네. 누군가 같이 수행을 하고 또 그런 인원들이 이렇게 그렇죠. 필요하다는 그렇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2년 전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북에 의한 피살 사건을 두고 월북, 잦은 월북에 의한 피살이라고 단정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 그리고 해경에서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유족과 진행하던 정보 공개 청구 소송도 항소 취하했는데요. 조금 전에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브리핑 내용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그동안의 수사 사항을 종합한 결과 피살 공무원이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 그리고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유족이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하겠다. 그리고 정보 공개하겠다. 국방부에서도 2020년에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발표해서 국민께 혼선을 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실종 공무원의 잦은 월북 국방부도 입증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조금 전에 분명히 밝혔고 2년 전 문재인 정부 때와는 아예 정반대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처음에 발표했던 것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정반대가 맞고요. 근데 그 사이에 약간의 변화 과정은 있었어요. 초기에는 서해상에서 공무원이 실종됐다. 네. 그런데 이제 수색을 계속했죠.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 수역에서 북한의 경비정과 접촉을 했다. 네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살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끔찍한 얘기인데 그럼 왜 북으로 갔느냐? 왜 저런 이제 비극이 벌어졌느냐? 이거였는데 일단 정부의 당시 발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잦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측이 받아주지 않고 근데 남이든 북이든 월남하든 월북하든 일단은 잡아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잘 오셨습니다 하고 받든가 아니면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남이든 북이든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총살을 당한 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리가 굉장히 컸는데 당시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어요. 2020년 이게 가을이죠. 총살을 하고 불까지 태웠잖아요.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너무나 이것은 끔찍한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중에 이거 약간 간접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하고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월북 시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유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명예훼손이다. 그럴 일이 없다. 형님도 나섰고요. 유가족들이 다 나섰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당시에 그 수사 당국에서 밝힌 것은 자 이게 좀 부채가 많더라라든가 좀 이제 현실 비관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국방부가 감청한 북한군과 이 실종 공무원의 이 내용 이야기가 교신에 담겼는데 인적 상황을 정확히 알더라. 그리고 이제 월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건 이제 해석의 영역이죠. 북에서 오간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만 해도 저도 이 평론을 할 때 자, 이게 감청 자료를 공개해서 북한군끼리 뭐 예를 들면 이제 해안에 있는 경비대와 경비정 간에서 오간 교신을 공개하면 북한군이 뭐 지금 남조선에서 온 뭐 사람을 하나 발견했는데 공무원이고 이름은 뭐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지금 뭐 이제 뭐 공화국의 품에 안기겠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팩트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다 군 입장에서는 이제 기밀, 보안 자료라는 거죠. 그래서 팩트가 확인되지 못한 채 그럴 가능성도 있는가 하는 상황이었는데 유족은 일관적으로 그럴 리가 없다. 거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왜 월북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라면
이 물에다가 사람을 둔 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하겠는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혹이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납득이 안 되는 장면들이 많죠. 앞뒤가 이게 맞는가? 그걸 굳이 이제 뭐 갖다 붙여서 해석하자면 코로나 감염병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좀 해석이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가 이번에 그 월북 시도에 대한 것은 오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 2년 전 당시에는 그 당시 해경에서 브리핑을 했었어요. 그 브리핑 맞아요. 그래픽 좀 잠깐 띄워주시고요. 그 브리핑을 하면서 아주 일목요연하고 요목조목 구체적으로 찝어서 자 이런 경로로 이렇게 이동을 했고 흘러갔고 뭐 떠내려갔고 어떻게 됐다 하면서 이게 그래서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는 이렇다라고 3가지를 얘기했었어요. 당시에 2020년 9월에요. 첫 번째, 숨진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두 번째, 북한이 이 숨진 이 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아주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세 번째, 그 숨진 이 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있다. 그래서 잦은 월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당시에 브리핑을 했었고 제가 이 브리핑을 했던 분께 연락을 취해봤는데 그 어떤 답을 아직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판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때는 이렇게 3가지 근거로 월북이라고 발표를 했고 잦은 월북.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반대. 맞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유가족과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북한 눈치 보기가 작용했던 거 아니냐. 결국은 이제 실종 공무원이 이제 북한 수역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사망한 거 아닙니까? 살해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려는 취지가 개입됐던 것 아닌가라는 게 지금 안보실의 입장이에요. 지난 정부에 대해서 이 대목은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야, 팩트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렇게 판단한 거야 라고 또 이제 반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팩트 체크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 팩트는 안 드러날 게 아니라 유가족이 관련 자료를 다 공개해 주세요. 정말 월북 시도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아닌지. 근데 첫 번째 보세요. 구명조끼를 착용했다. 이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실족에 의해서 바다에 빠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바다에 입수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인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게 그 경계 지역에서 서해 수역에서 움직이는 단속 공무원 선박이라 하더라도 월북하려는 사람이 바다에서 구명조끼를 가지고 내가 헤엄쳐서 북한까지 가야지 라고 할 수 있을까? 강도 아니고 도강도 아니고 이게 바다 한복판이거든요. 그 구명조끼를 입은 것이 월북 시도의 정황이 되겠는가? 뭐 이제 스스로 물에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이 월북의 시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희박한 정황이에요. 나머지 2가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공개해달라고 유가족이 소송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1심에서 지금 유가족 손을 들어줬어요. 아주 이제 공개해서는 안 될 국가 기밀, 군사 기밀 정보들을 제외하고는 관련해서 대부분의 정보를 유가족에게 다 공개하라, 보여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해경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라고 항소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 항소를 포기하면 원심이 확정되죠. 그러니까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게 되는데 이 자료를 공개하려고 보니 대통령 기록물로 묶여 있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은 아시다시피 이제 조난 기간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20년짜리, 30년짜리 최소한 2, 30년이 지나기 전까지 또 공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봉인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좀 해결될지 팩트 체크 측면에서 참 답답한 대목이 많습니다. 자, 일단 그 항소 취하서 문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숨진 이 피해자 공무원의 친형분께서 성함이 이래진 씨인데 이래진 씨가 받은 항소 취하서를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항소 취하서 원고는 이래진 피항소인이고 항소인 피고 국가안보실장 외 일명 위 사건에 관한 피고 국가안보실장은 원고에 대한 항소를 취해야 한다라는 항소 취하서까지 보내왔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아닌 후보 시절 때 이 피해 공무원의 유족분들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서 밝힐 것은 밝히겠다, 진상규명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당시 유족과의 자리에서 했던 발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무자비한 저 북의 이 만행을 좀 제재할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다가 그 자초지정의 모든 경위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공개가 돼야 돼요. 그 당시에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한 거는 아니 정부가 잘못한 게 없으면은 오히려 국민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면은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이거를 낱낱이 보여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지금 북한 눈치 보고 뭘 얼마나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이렇게 불종을 하고 잘못을 했길래 이걸 도대체 알려주지는 못하느냐. 또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건 반드시 규명해가지고 가족들이 떳떳이 살 수 있도록 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네, 이렇게 그 서해에서 피격당한 숨진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 친형이신 유족 이래진님과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들리십니까? KBS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마음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그 국가안보실에서 일단 이 피살 사건 정보공개 청구 항소 취하하겠다. 네. 취하서를 이제 형님께 보내드렸잖아요. 언제 네. 받으셨고 혹시 보내오면서 무슨 말을 하던가요? 오늘 바로 그 변호사를 통해서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김태호 안보실 1차장께서 아침에 2번이나 전화가 오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무슨 말씀 나는지 저희가 조금 이따가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제 네. 조금 전에 네. 해경 그리고 국방부 같이 2시에 브리핑을 했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뭐 전에 들으셨겠지만은 일단 좀 전에 그 이 정부 발표 내용 듣고 또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해경의 그 발표는 이제 기껏 들었었고요. 국방부 발표 내용은 인터뷰를 하느라고 못 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김태호 차장께서도 지난 정부의 내용을 뒤집어 버리는 정반대 내용을 발표하는 거라서 네. 아마 그 상징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직접 들어보시고 간접적인 재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김태호 차장께서 그런 말씀하셨군요. 네네. 국방부 발표를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지금 전해드릴게요. 일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네.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9월 24일 때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 이 두 가지가 국방부가 조금 전에 낸 피살 사건 관련 추가 설명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발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 대한민국의 국가 공무원을 추정으로 발표를 했고 네. 또 국민과 저희들을 분노스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이라도 이제 바로 잡혀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네.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네. 또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는 바로 잡아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많은 생각과 준비를 통해서 앞으로 밝혀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네.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 그러니까 선생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발표했던 것과 이번에 발표했던 것이 아예 달라서 죄송하다라는 게 아니고 네. 1년 6개월 동안 이 내용이 진행됨에 따라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고 그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것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사과예요. 이 부분의 사과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뭐 그렇게 사과하는 게 어떤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직접 이제 방문을 하셔가지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좀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직접이요. 네. 현 정부가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부분을 또 이행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또 투명하게 또 바로 조치를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존재, 정부의 이유를 실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관계자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채팅하면서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방송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도 올라오세요. 만약에 그 사건이 월북이었으면 피살을 네. 당했겠느냐 이런 시청자 의견도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제가 확신을 하는 게 뭐냐면 네. 동생을 배로 끌고 갔던 장면이 1시간 정도 됩니다. 네. 그때 이미 동생은 심정지 내지는 익사로 사망을 했지 않나 저는 판단합니다. 네. 총살은 이것을 은폐나 조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보는 거고요. 네. 동생은 더 끔찍하게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익사로 죽었을 가능성이 많다. 네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오늘 해경과 국방부가 그런 잘못을 시인을 했다고 하지만 이제 그것을 사과를 했다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네.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진상조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그 김태욱 안보실 차장이 이제 발표 전에 먼저 연락을 2번이나 주셨다고 네. 하는데 아까 하신 말씀에 더해서 어떤 얘기를 좀 더 해주셨던가요? 이게 이제 동생의 실명을 좀 밝혀도 되겠느냐.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명예를 좀 지켜주고 싶어서. 네네. 해양수산부 서해업 관리단 1등 항해사 이대준이라고 발표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동의하셨나요? 물어보셔서 예, 동의했습니다. 네. 그 동의하신 이유는 뭔가요? 이제 진상이 밝혀졌고 이제 어느 정도 명예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굳이 동생의 이름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저희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저희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동생분의 실명을 네. 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번에 네. 동생분에 대해서 저번에는 자발적으로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라고 밝혔었는데 네. 그때는 왜 월북으로 판단을 해서 발표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월북의 정황의 프레임을 맞추기 위해서 동생이 엄청나게 수영을 잘해서 네. 시속 4.5나트 거의 조면한 선박의 속력으로 헤엄을 쳤다고 해요. 네. 그런 것을 짜 맞추기 위해서 월북으로 몰아간 거죠. 그래야만 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보세요, 당시 정부가? 그렇죠. 제일 첫 번째 메이데이라는 국제 전환 시그널을 송출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도감청을 해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서도 북한에다가 송환 요청이나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 이전에 해상 경계 작전 실태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동생을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핵심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묶여 있어서 네. 항소를 취해야 한다고 해도 공개가 좀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답답하시겠어요? 네, 이제 이 부분은 1차적으로 헌재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헌재 판단이 이제 있으면 이게 이제 열람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현재 판단을 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통해서 정식적인 영장 청구를 해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하나 또 있던 게 지금 경찰이 해경이 동생분에 대해서 약 1년 9개월여 만에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문서 좀 잠깐 보여주시죠.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통보한 문서를 저희가 보면 그렇습니다. 귀하가 있고요. 밑에 왜 불송치하는지 그 이유가 적시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수사 중지 결정 처분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게 이제 원래 기본적인 행정 법적인 절차거든요. 실종자에서 시신이었기 때문에 사망. 네. 그다음에 사망에서 살인, 이제 제명을 살인죄로 이제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북한의 특수성, 북한에다가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북한의 협조도 받을 수도 없고, 아무런 증거 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잠정적으로 이제 중지를 시키는 거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정결이 아니라 중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지를 시켜놓고 나중에 이제 북한과 협조를 통해서 한다든가 하게 되면 이제 수사가 다시 재개되는
원래 이제 해상 사건에서 실종자는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네네. 조금 일찍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월북의 프레임을 끝까지 몰아갔었고 정황 증거를 찾아냈겠죠. 찾아내도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렸던 거고요. 네. 또 대통령 기록물도 예고를 했어요. 대통령 퇴임 7개월 전부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예정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죠. 네. 전 정부는. 자, 그리고 한두 가지만요. 앞으로 이 진실 규명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제 책임자 처벌을 통한 형사 고발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동생의 사망 지점이 남북한 공이 NLL 서로 주장하는 해역이 다릅니다. 그러면 동해상으로 보기 때문에 국제법을 통한 조사를 또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서 국제사회 공조나 또 도움을 청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분단의 역사가 70년 이상이지 않습니까? 네.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저희가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형님께서 동생분이 하늘에서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동생께 뭐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미안하죠. 그날밖에 못하겠습니다. 감정이 받치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결과 이후에 아까 계획하신 그런 부분들 어떻게 또 처리가 될지 저희도 같이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복잡하시고 또 경황이 없으실 텐데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피살 공무원 형님 이래진 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조금 전에 그 북한에 의한 서해에서 피격된 공무원의 내용들 한 1년 9개월여 만에 다시 월북 근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결과가 나온 내용 또 이분의 친형님과 전화로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는 뭐 형님께서는 동생의 그 명예를 위해서라도 실명을 거명해달라는 부탁도 마지막에 해주셨고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은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은 피했습니다. 그렇죠. 검찰이 또 영장 재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만약에 구속되면 그 윗선까지 그러니까 박상혁 당시 청와대 행정관 수사 대상에 지목되는 건가까지도 봐왔었는데 지금 일단은 좀 제동이 걸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제동이 걸렸으나 박상혁 의원 당시에는 이제 청와대 행정관이었죠. 지금 이제 수사 착수. 현재는 피의자는 아니에요. 참고인 신분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조금 정황이 더 짙어지면 뭐 참고인에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되는 건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먼저 성립시키려면 그 앞 단계에서 자,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이전 정부가 임명한 임기가 남아있는 산하기관장들을 내쫓으려고 했다. 근데 이게 뭐 장관이나 산업부의 독단적인 게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 혹은 하명에 의한 것이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기획 스토리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민주당은 정치보복 수사다.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타고 올라가서 포토라인을 세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거고. 뭐 이제 반대로 여당은 아니 전임 정부건 현 정부건 뭐 이게 비리가 드러나면 불법 상황이 드러나면 수사에서 처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당신들이 했던 적폐 수사도 다 보복 수사냐. 이런 이제 지금 충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분기점에서 구속이 기각됐어요. 그런데 법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없고 이미 압수수색 다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 다른 또 사건이 걸려 있어요. 소송 중이고 도주 문제가 없는데 범죄는 대부분 소명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대부분 인정했어요. 다만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 지금 구속할 상황은 아니다. 지금 검찰은 약간 제동이 걸린 건 맞는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해서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보강 수사를 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안 자체가 그냥 단건으로 끝이면 전자를 할 거예요.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으로 갑시다. 근데 이게 구속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속을 해서 수사를 더 강도 높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당시에
지시나 하명이 있었느냐, 박상혁 당시 행정관과 어떤 이야기 주고받았느냐, 그 외에 또 다른 이제 관련 청와대 인사들은 없느냐, 네. 뭐 대통령의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이 내용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보고했느냐, 아니냐, 복잡하게 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거의 검찰 같으면 여기서 이제 또 별건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네. 예, 종종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치 보복이냐, 이거는 온당한 이 지난 정부의 비위 수사냐, 이러한 정치적인 시각은 충돌하고 있지만 네. 검찰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보강 수사를 통해서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에 지금 힘이 좀 실리고 있네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뭐 정치 보복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법무장관은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 조금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네.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네.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 좀 올려주시고요. 또 구체적으로 수사에 대한 지휘는 안 하겠지만 네.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야당의 이런 보복 수사에 대한 반발에는 중대한 범죄 수사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네네. 한동훈 법무장관은요. 그런데 지금 이제 네. 재밌는 게 당장 야당에서 우상호 이제 비대위원장이 네.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현재 민주당 인사인데 네네.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에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예. 한상혁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예. 근데 이런 인물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는데 이번 정부에서 국무회의 오지 마시오. 그리고 전화를 해서 이 여권 인사가 네. 그만 물러나시죠. 하는 사퇴를 종용한 바가 있다. 이거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부 전 장관을 했던 김은경 장관, 예. 실형 2년 지금 뭐 이거 다 끝났어. 지난 정부에서 수사도 끝나고 유죄 판결 받고 이제 다 끝났고, 네네. 지금 이제 산업부가 또 이제 이 지경이 돼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중요한 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아니었습니까? 네네. 이른바 이 똑같이 뭐 조윤선 당시 장관, 이 문화부 장관 했었죠. 네네. 이런 문제들이 연루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도 또 전임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을 이거 알박기 인사 아니냐? 그만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장관이나 이제 대통령실 인사가 종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뭐 여권의 권성동 원내대표도 유사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크게 뭐 이 직권남용에 걸릴 일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임 정부의 사람들은 물러나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다 법적으로 이게 블랙리스트 할 게 아니라 계속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진 일이라면 차라리 정무직은 아예 그 딱 이 직의 범위를 정해놓고 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함께 나가는 걸로 하고 네. 새 대통령이 오면 자기 이 인사들로 채우는 걸로 하고 이렇게 좀 여야가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야지 네네. 맨날 이걸 수사와 뭐 재판에 맡기면서 이 적폐냐 보복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참 너무 잦은 정권 교체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움이 네,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우리가 뭐 파출부, 아이고. 뭐 아줌마 네네. 그런 표현을 이제 쓰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안 쓰고 계시겠지만 오늘부터 여러분들 네. 가사 근로자법이라는 게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사 노동자분들 네. 노동권을 정식으로 보장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런 걸 좀 못 받았는데 이제 오늘 법 시행 이후로 네. 어떤 보장을 좀 받게 되는 건가요? 16일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가사 도우미 요즘엔 이렇게 불렀고 예전에 뭐 말씀하신 파출부 그 전에는 이제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옛날에는 식모 이런 이제 막 그야말로 좀 비하적인 발언들이 있었어요. 그 요새 좀 완화해서 부르는 게 뭐 이모. 근데 사실은 이제 혈육이 아니잖아요. 애매한 표현이죠. 가사 도우미라고 했는데 가사 노동자 맞습니다. 이 법 시행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는데 가사를 지원하는 노동자는 맞는데 이들은 법제도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최저시급. 이 법 시행 이후로 오늘부터 최저시급은 최소한 적용됩니다. 그거보다 뭐 높게 받으면 좋지만 낮게 받던 분들은 최저시급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4대 보험은요? 4대 보험 적용됩니다. 사회보장, 사회보험, 쉬는 시간이나 산재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일반 노동자에 준해서 당연히 보장이 됩니다. 다행이네요. 과로 노동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가사 도우미 영역이 이 노동법의
외곽에 사각지대에 있다가 이제는 적어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범주 내로 들어왔다. 이게 우리 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과제가 남았어요. 뭔데요? 자,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 고용주가 있고 이분들이 이제 뭐 파트타임일 수도 있고 풀타임일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도 오고 매일 오는 분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계약 방식이. 그럼 계약은 그동안은 그냥 이제 가정집의 주인 그리고 이 도우미 노동을 하러 오는 분 간의 개별 계약으로. 자, 뭐 월 얼마, 회당 얼마로 합시다. 근데 이게 알선 업체가 있어요. 중간에. 플랫폼이라든가 정보만 중개해주는 업체예요. 근데 이 업체가 적어도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법인 자격을 갖추고 사실은 계약 대행 업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 소속 이 어떤 직장이 있어서 노동자로 인정받고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로 가정집에 가서 가사도우미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좀 법적으로는 그냥 개별 계약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업체 소속이 인정돼야 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가 알선 업체, 알선 플랫폼 이렇게 부르고 중개해주고 끝하던 업체들이 조금 더 역량을 갖추면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법도 법인데 주변에 그런 사례도 좀 봤었던 적이 있어요. 두 가지 사례인데 하나는 이분이 분명히 안 훔쳤는데 이분이 훔쳤을 거라고 단정해서만 몰아가서 막 배상시키는 케이스도 봤고 또 옛날에 하나 너무 많았죠. 여름에 그 걸레질하고 그 하면 더워요. 에어컨 절대 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뭐 노동법에 당연히 지금 보장받는 거는 이제 다행스러운 일인데 조금 더 그것보다 좀 더 들어가서 배려. 정말 내 집안의 살림을 좀 책임져 주시는 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아주 좀 고마운 마음을 좀 어느 정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배려의 영역이죠. 너무 또 뭐 이렇게 서로 의심하고 뭐 에어컨 틀지 마세요 그러고 막 그러면 간단해요. 비싼 돈 쓰지 마시고 직접 가사를 하시면 되지. 왜 보면. 믿지도 못하면서 외부인을 안에 드립니까? 자기 집 일은 자기들이 하시면 되죠. 오늘부로 가사 노동법이 시행돼서 여러 가지 보장을 받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BTS 얘기 잠깐 좀 해볼게요. 어제도 저희가 했었는데 사실 BTS가 활동을 중단한다 이런 소식 이후에 뭐 시총이 뭐 얼마 날아갔다 이런 거는 다시 또 언젠가는 보존이 되겠지만 24%이죠. 그냥 BTS의 어떤 그 완전체 모습을 당분간은 볼 수 없겠구나라는 그게 더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이런 심정적인 아쉬움도 아쉬움이지만 이 BTS 분들이 어떤 생각을 좀 깊게 오래 했을까? 특히나 이 K-팝 아이돌을 육성하는 시스템, 또 육성해서 그 인재들을 해외 어떤 그 공연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품화해서 이렇게 일을 시키게 하는 그런 K-팝 아이돌 시스템 여기에 혹시 좀 그늘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나와요. 지점이에요. 이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찐 방탄 회식에서 한 이야기를 RM이 지난 밤에 SNS에 좀 이걸 다 뭐 꼼꼼하게 봐달라는 건 아니지만 마치 언론이 뭐 서태지와 아이들 전격 해체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데 물론 잠정 중단 선언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걸 강조하는 건 우리 취재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자 K-팝 아이돌 시스템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거 BTS 정도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중간 그룹들은 이런 얘기 입도 뻥끗 못해요. 한국에 이 엔터 기획사 문제 있어요. 그럼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BTS는 이런 발언권을 가진 슈퍼스타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배터리처럼 완전 방전시키고 피폐하게 만든다. 우리 아침에 깨서 헤어 메이크업하고 뛰어나가서 방송하고 뭐 촬영하고 돌아다니고 콘서트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돼서 잠드는데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 있지? 정체성 상실. 그러고 방황하고 있다. 표류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오래 BTS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쉬어가면서 개인적인 성장, 정체성의 이제 재정립 이런 거 해야 할 때다. 그러고 감히 휴가 선언을 스스로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 시스템에 대한 비판,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 체제 어디까지 갉아먹을 거냐 이런 문제 제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잠정 중단의 방점 찍지 마시고 팀은 앞으로 뭐 병역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어요. 근데 솔로 활동하면서 자기 색깔을 좀 내보겠다는 거예요. 자, 빅뱅이 활동을 중단했을 때 우리가 지드래곤을 발견하고 대성을 발견하고 아이돌인 줄 알았는데 트로트를 저렇게 잘해? 그리고 이제 불미스러운 일을 빚은 멤버도 있습니다만 태양 승리가 각각 눈에 들어오는 거죠. 또 이제 21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BTS의 개인 7명 멤버들의 각자의 색깔을 뽐낼 수 있는
이 휴지기에는 어찌 보면 제2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 달라는 게 BTS의 취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경제적인 분석, 뭐 아미도 울고 개미도 울었다. 아미는 팬이니까 울었지만 개미는 이제 하이브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시총 얼마 날아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거는 또 경제적 차원의 부를 창출하는 그룹이니까 그렇죠. 의미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BTS에 기대를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뭐 저 위치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의 상상을 좀 보태 보면은 이제 뭘 해야 되지? 용-TS죠, 용-TS. 어디로 나아가야 되지? 뭘 써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올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용준 기자님은 뭐 비슷한 고민하실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찍을 수 있을까? 지금 이번에 낸 그 앨범, 새 앨범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타이틀곡이 Yet to Come이에요. 그렇죠. 아직 오지 않았다. 그때 이제 뭔가 좀 암시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린 더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는 Yet to Come. 저는 성장판이 닫힌 지가 오래된 노세한 평론가. 이게 좀 달라요. 알겠습니다. 더 가시죠. BTS가 또 이제 뭐 개별 활동을 할 사람들은 일부 개별 활동도 한다고 하고 또 이제 재충전 기간을 통해서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의 BTS를 갖기 위해서 잠깐 포즈 주는 거라고 하니까 멀리 가기 위해 멀리 가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 가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뉴질랜드 가이드 최영일 평론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 아직 조금 더 쉬고 있는 누리호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